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버스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30년 된 건물을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 상간소송을 당한 아내, 혼인 무효 가능할까? 구인구직 사이트 법적 의무와 책임은?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무엇인가요? 네, 요즘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이에 덩달아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정말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핵가족 증가 등으로 사회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팸족을 넘어서 반려동물이 마치 자기 자신이다라고 보는 팬미족, 그리고 아이 대신 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이제 딩펫족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려 인구가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범주는 매우 확장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한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우리나라가 지금 약 1,26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수 기준으로는 양육 가구가 552만 가구라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이 2027년에는 15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 1,200만 시대입니다. 또 한편 이 하루 최소 1,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네, 현행법상 허용되는 규정은 지금 세 가지인데요. 허가를 받은 장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의료 폐기물로 소각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그냥 생활 폐기물로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기 소유, 즉 사유지라 하더라도요, 거기에다가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 현황을 보니까요,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1%로 되고 있고요. 불법 매장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5%, 그리고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비슷한 24%, 마지막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가 2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족과도 같거든요, 반려동물을. 그래서 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는 건 반려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장묘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올해 9월 기준에 국가 동물정보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이 가능한 동물 장묘 업체가요, 총 70곳뿐입니다. 경기도의
27곳, 경상남도에 9곳, 경상북도에 6곳, 그리고 전라북도 5곳, 충북 5곳, 충남에 4곳, 전남에 4곳, 부산 3곳, 강원 3곳, 세정에 2곳, 인천 1곳, 울산에 1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과 제주에는 없고요. 네. 대전, 광주, 대구에도 전혀 없습니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반려견, 그러니까 강아지의 경우에 473만 마리가 있고 반려묘, 고양이의 경우에는 239만 마리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우리가 등록하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등록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의 정도만 등록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면 아마도 실제 반려동물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예, 이렇게 지금 한국소비자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었거나 할 때 이것을 주거지나 야산이나 매장을 하거나 투기했다고 답한 사례가 41.3%로 가장 많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30%, 그리고 동물병원은 1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경우는 5.7%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저도 뭐 실제로 다녀왔지만 꽤 외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아예 없는 지역에 사는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장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장묘업체가 없는 지역 중에 제주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주도민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대략 13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적법하게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묘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당수 제주도민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육지로 나와서 육지의 장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제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서 직접 그 사체를 안고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육지로 보내서 장묘 시설을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택배로 보내서 육지에서 치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서요. 제주도민은 지금 굉장히 장묘 시설이 없어서 애완동물의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건립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돼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왜냐하면 동물 장묘 시설에도 화장장이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화장장이 있으려면요,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은 안 되고요. 공공시설에서도 300m 이내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처럼 밀집된 지역은 설치가 지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부분도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실상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요. 또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뭐 공공장묘시설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다른 지역의 장묘시설을 이용하도록 체제를 연계하는 그런 제도를 제안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물장묘법의 등록 기준에 따라 제안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요. 장묘시설 건립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는 이 반려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해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반려동물과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 나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미국이 이제 땅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유지에다가 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화장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사체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병원이나 가정으로 업체를 부리면 이제 데리러 그 사체를 가져가는 업체가 방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부는 아닌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저비용으로 여러 마리를 함께 소각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동물 하나하나를 화장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화장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소각 처리를 공용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요, 반려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장묘업이 많이 허용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매장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장뿐만 아니라 장묘업체
근처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화장 처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보호자의 집을 찾아와서 화장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에서는요,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동식 반려동물의 장묘를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200여 곳 이상의 200 장묘 업체가 이동식으로 성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동식 장묘가 현재 우리나라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결국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것이 네. 화장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생명체에 대한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우려하고 있어서 아직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에 제주도에서는 이동식 화장장에 대한 허용하는 법안을 좀 발의된 적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반려동물의 장례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는데요. 대부분 국회에 계류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한 3번 정도의 국회 발의 법안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발의된 것은 2021년 7월에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또 매장도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것이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2년 5월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기용 의원이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때는 동물 사체의 폐기물을 이제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이제 가장 최근인데요. 제주도 지역구가 있는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 지역에는 좀 이동식 화장장을 좀 허용해 달라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체 매장을 허용하자라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전무했던 제주와 광주에서 처음으로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먼저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10월 5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버스 안에서 난폭 운전으로. 아,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타석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그 운전사 주석에는 좌석이 없어가지고 빈자리거든요. 네네. 그래, 그날이 충남 당진이에요. 계속 인사를 못 드려갖고. 네. 당진에서 이제 그날 장날이라 사람이 좀 많이 좀 몇 명 탔어요. 그래서 좌석이 없어가지고 서서 가는데 네. 제가 팍 앉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서는 한참 밀려갔어요.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등으로 네. 밀려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좀 의식을 잃었었는가 봐요. 근데 누가 뒤에서 자꾸 막 두드려요. 아줌마 일어나서 하는데 그분이 두드리는 자리가 막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정신까지 그래서- 이루셨군요. 네. 그래서 숨이 지금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자세 양보도 아니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럼 타고서 이제 당장 시내 와가지고 안 돼가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타는데 아무 상도 안 해요. 또 괜찮아.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가만히 생각할 게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한 이제 저 병원에 가가지고 뭐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했는데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했더니 사진을 찍어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10월 5일 날이 저기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은 6일 날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 가야 지금 치료도 완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좀 저기 좀 하고서는 월요일 가서 입원을 하러 해서 일요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5일 날 기구술을 하고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시내버스 회사를. 네. 당진 시내버스를 찾아갔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그냥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기사분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유 아주머니 일못 나가서 제가 일을 다니거든요. 일못 나가서 어떻게 가느냐고 하더라고요. 일못 다니는 게 문제가 나 여기 많이 다쳤다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고 말아가지고 이제 7일 날 병원에 월요일 날 입원을 하려고 이제 가면서 이제 여기 버스 회사를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이거 제가 사고 났다는 거 신고를 안 해놨더라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좀 상황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서는 진단이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게 10주가 나왔으니 게 70일이죠. 네.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등을 반짝이게 안 넘어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팔이 막 나무통막 같이 막 버가지고 빨갛고 붉고 굉장도 안 하더라고. 근데 막 이제 그때 와서 막 수술을 했으니까 막 통증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오른손에. 네네. 거기 금이 갔대요. 아, 네. 손가락이 예, 금이셨군요. 예, 네. 손가락 저기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당진 저 종합병원에 있다가 이제 거기 또 교통환자들은 오래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등 쪽에서 막 통증이 와가지고 들은 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안 맞으면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 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서 나도 이제 퇴원을 시키길래 이제 한방병으로 그래도 여기 와서도 한 동안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그러는데 이쪽에서 이제 저기서 우리 이제 그 집안 동생이 있는데 걔가 이제 합의를 보자고 이제 어떻게 해서 갔는가 봐요. 갔는데 네. 그때는 갔을 때는 진단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뭐 1,000만 원을 뭐 세워봤다고 뭐 가서 찾으라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네가 어떻게 내가 진단을 몇 주 나왔냐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안 하는데 뭐 전화도 안 오고 뭐 인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집에 아저씨가 건강이 안 좋아요. 네네. 그러고 제가 46년생인데 78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죠. 네. 그걸 따가지고 일을 했고 또 노인 일자리를 한 달에 20일씩 나가요. 어린이집으로. 근데 그 네, 사고 거기 때문에 가서- 일도 못 하셨겠네요. 예, 다 못했죠. 네. 지금 현재 저 병원에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 제가 이 법률 213번을 하면은 거기 법률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 꼭 제가 이 법률 방송을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선생님. 네, 전화 잘 그래서 주셨고요. 예.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을버스에서 넘어지셔서 전치 10주를 받으시고 시내버스죠. 네네. 오랫동안 예. 입원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좀 뒤늦게 좀 합의 금액을 제시하셨다고 저희는 전해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을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듣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사고 당일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난폭 운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셨는데 뭐 급정거, 급출발 이런 건가요? 그때 그걸 급정 뭔 건가
급정거인가 급조단인가 그걸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 예. 그러면 어찌됐든 그 버스 안에서 넘어지셨잖아요. 예, 그리고 넘어졌을 때 잠깐 심지어 정신을 잃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예. 나서 그 버스 기사가 선생님을 이제 정신 차리시라고 깨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가 좀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예. 그거를 넘어져서 다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버스 기사가 예. 선생님을 뭐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든가 아니면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로 이제 추후에 병원 진료 같은 걸 받으신 다음에 연락을 하라든가 어떤 알려준 게 있나요? 조치를 해준 그런 게? 거 전혀 없었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네.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버스 기사들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자기가 예. 이제 어디 소속이고 연락처가 어떻다라는 걸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세요? 예, 전혀 없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아우 저기 한의원에서 침 좀 맞아야 되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땠는지 그런 거 명함도 없고 뭐 어쩌면 찾아오랬을 그 말 일체가 없었어요. 네. 그것이 조금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선생님 말고 다른 분 넘어지신 분 이런 뭐 진술서나 증인이 되실 만한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근데 그게 저기 예. 뭐냐 이제 그거 저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7일날 여기 이제 병원에 가려고 왔는데 종합병원 가려고 왔는데 예. 저희 남면이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면서 아주머니 어떠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를 우리 아저씨라고 잘 알더라고요. 원래 아는 분이세요? 예, 원래 어. 그러면서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증인 서준다고. 그러니까 증인 서줄 만한 원래 지인인 남편분의 지인분이 계시다는 얘기시군요. 예, 그렇죠. 우리 아주 아저씨라고 이제 막 아주 그렇게 두터운 사이도 아닌데 그냥 서로 인사 지내고 살 정도로. 예, 그분이 그 버스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객인가요? 그렇죠. 목격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버스 정거장 여기저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면사무소 앞에서 차를 타고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 이제 그랬던가 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분이 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 이제 그때 여기 이제 종합병원에 가려고 버스 타려고 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어떠시냐고 그러길래 지금 병원에 가요 그랬더니 뭔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증인 서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치료 좀 받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예, 지금 치료 받는 중. 네, 치료비를 뭐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나요? 회사에서? 보험 처리하는가 보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민사적인 부분하고 형사적인 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형사적인 부분으로는요, 우리 선생님 지금 경찰서에 뭐 신고한 거 없으시죠? 신고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때, 뭐 누구 도움, 변호사 도움이나 이런 걸 좀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 없고 너무 예. 그냥 오래 있어도 거기서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냥 좀 무관심하길래 가만히 거기서 있으면서 고심을 해봤어요. 네. 더 이상 이런 젊은이든 노인네든 간에 더 이상 나같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경찰서 제가 그냥 혼자 쫓아갔어요. 예. 그러면은 가가지고 예, 거기 내용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사고 났는데 사고 난 사실만 쓰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선생님한테 연락처도 안 주고 후속 처리도 안 해주고 병원 가시는 것까지 관리도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좀 쓰셔야 되는데요. 그거 있을까요? 그건 못 쓰고요. 네. 앞으로는 이 시에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기사들 있잖아요. 네. 단들이 좀 잘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만 쓴 것 같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군요. 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개략적으로 드리면요. 해당 버스 기사, 그러니까 지금 그 했던 운전을 한 그 기사님의 경우에 기사가 어떤 형사처벌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교통사고 운행자로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상해라는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뺑소니라고 불리는 그 죄명에 해당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운전기사에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은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추락 방지 의무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는 등 이런 소위 말하는 난폭 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이제 승객이 넘어지거나 하는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아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요. 그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중과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뭐 뺑소니가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승객에 대한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거나 하면 종합보험 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적으로 기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고소장을 잘 내셨기는 한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예. 아우, 제가 몰랐네요. 그리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가 됐는데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지금 그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형사적인 합의금은요, 민사적인 합의금하고 완전히 별도의 개념입니다. 민사적인 합의금은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뭐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선생님이 벌지 못한 일실소득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좀 향후 기대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여러 가지 예, 장래 예, 손해까지 다 하는 것이 이제 민사 손해고요. 그건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입증하고. 근데 예, 그게 예. 아니라 형사 합의라는 거는 버스 기사가 만약에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받으시고 민사 합의금을 별도로 받으시고 이렇게 두 개의 항목으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예, 그것은 예, 이제 12대 중과실이 되냐 안 되냐의 쟁점은 남아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 입증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등의 여러 가지 좀 도움은 필요하겠지만 아까 다행히 말씀하신 중에 증인이 있다고 하셔서 예컨대 예. 버스 회사에서는 CCTV가 있고 그걸 보관할 의무도 있어서 보관이 돼 있기는 할 텐데 이제 예,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그 CCTV를 확보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 선생님도 당시 승객의 증언 진술서 같은 걸 내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형사합의금을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형사합의금은 어떤 금액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어도 치료비와 모든 민사손해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도 금액이고 좀 치료비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합의금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이 그 교통사고를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치료비에 대한 적극적 손해액은 들어가고요. 뭐 약품이라든가 이제 병원비라든가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료라든가 그런 모든 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되는 금액이고요. 그 외에 위자료라고 해서 선생님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제 월 소득이 있었다면 그 월 소득이 지금 입원하신 기간과 또 향후에 계속 일하지 못하는 그 남아있는 치료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치료 기간에 내에 내가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한 일실소득까지 이제 청구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다 그러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제 금액을 합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버스 회사에서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라 우리가 합의하기는 조금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가 민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실 때에는 이제 피고로 버스 기사 개인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이기도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이기도 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버스 회사와 그다음에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아마 보험사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 사건을 진행하시는 거 방법은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은 금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뭐 이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 버스 회사에서 제시한 1,0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의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하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뭐 함부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제가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다소 적어 보이는 부분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높여서 민사 형사를 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요. 예. 제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까지도 그런 거는 해당이 상이 안 되는가요?
이제 고령이신 부분에 대해서 기왕증이라든가 원래 신체가 안 좋으신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면 감액될 수도 있지만요. 뭐 최근에 그것이 막 판례나 실무 경향이 그렇게 무조건 감액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선생님 지금 상처 입으신 상해 부위가 손가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예, 뭐 예. 전신에 타박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예, 예. 손가락에 뭐 기존에 어떤 기왕증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보통 나이가 드셔도 손가락은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것 때문에 뭐 금액을 과도하게 깎으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다들 예. 그래 하도 아파서 그 종합병원에 있을 때 막 울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예.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랬더니 좀 나 좀 더 안 아프게 좀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한 두세 번을 제가 하소연을 했거든요. 하도 그냥 등을 땅에서 대질 못했어요. 통증이 와가지고. 예. 그건 한 달 동안을.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안 맞으면 잠을 멀쩡 못 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건강한 건 다 인정을 해요. 당진에서도요. 네.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아유 저기 여사님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다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치 10주가 큰 사고입니다. 변호사님 조언대로 합의도 잘 하셔야겠지만 어르신 건강 문제 없도록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아, 네. 그거는 이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시거나요. 조금 더 변호사를 좀 전문적으로 찾아보시고 선임 절차도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손해사정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선생님 같이 자세하게 말씀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맡을 뿐만 아니라 액수를 굉장히 적게 보더라고. 제가 나이가 있다는 걸로. 네, 네. 선생님 잘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제가 한 달에 수입이요. 예. 요양보호사 거기에서 한 80만 원 좀 넘게 나오고 또 노인 일자리에서 한 7만 한 7만 한 2, 3천 원씩 한 70 한 2, 3만 원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 변호사님 예, 예. 조언해 주신 대로 그 금액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저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 추후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고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 이걸 봐주신 답례라는 게 있잖아요.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뭐 몇 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네, 선생님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려면 그 정확한 기록과 이제 모든 거를 수임하는 변호사, 담당할 변호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 관계상 더 이상은 좀 어려워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네.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최근 용산구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매도인이 30년 넘게 소유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의 건강상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된다고 하여 빠르게 가계약을 걸어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이라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옆 건물주였고 제가 매입한 건물이 본인 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확한 경계 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만약 옆 건물주의 말대로 제가 매입한 건물이 실제로 옆 토지를 침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옆 건물주가 경계 침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옆 건물주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맞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다른 주장 빼놓고 요 쟁점으로만 본다면요.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옆 건물의 소유자 말대로 일부 우리 침범한 부분을 철거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해당 철거된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과거 10년치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기존 건물주죠. 이 매도인이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거라면 계약 해지 내지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담자님 사연을 보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 거래가 됐고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됐고 거래가 되자마자 옆 건물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고의성은 의심은 되는데요. 고의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이 고의가 확실하다 그러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고 계약 해제 사유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건물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게 잘라져서 면적이 철거가 되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어야만 사기 취소라든가 계약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주 조금 뭐 가시설물 정도를 잘라내는 정도의 아주 적은 면적 침범이라면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당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한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계 침범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야 중개사에게 중개사법 위반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측량할 의무가 중개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안 한다면 그 현황이 대단히 육안으로 봐도 확 넓은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중개사가 알 수도 없고 매도인이 자기가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중개사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개사들에게 이것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계 침범 구역의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말뚝을 박아서 갈등을 빚는 사연들도 참 많았는데요. 측량 표시나 말뚝 등을 임의로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형법상 경계 침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내가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실수로 남의 물건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고의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수로 이제 어떤 업무상 하다가 이제 공사 중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항변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상대방이 방어하는 논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철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부분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라면 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철거나 반환 명령을 내리기도 하나요? 네, 이제 철거 소송에서 피고로서 변호사들이 하는 항변 중에 권리 남용 항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철거 소송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말씀드린 어떤 아주 가시설이나 뭐 처마 끝자락을 잘라낸다면 뭐 그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주 적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라냈을 때 우리 건물의 구조가 무너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그 적은 면적을 가져가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 소송까지 해서 이겨야 되겠느냐라는 지점인데요. 결국 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는 별다른 이익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오로지 고통을 줄 목적이다라고 하면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옆 건물주가 경계 측량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계 측량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네, 이제 이 사안에 따르면 옆 건물주가 그런 것 같다,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경계 측량을 해보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좀 상당히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경계 측량이 됐기 때문에 철거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하고 본인이 경계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주장을 넘기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 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경계 측량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옆 건물의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담을 쌓아야 된다면 민법은 그 경우에 담장 쌓는 비용은 절반씩 양쪽에서 부담을 같이 하라고 하고 있고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로 부담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 침범이 확인이 되면 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건물주가 30년 가까이 소유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건물이 이미 오랜 시간 경계 침범 상태로 유지가 돼 왔다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 수요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자주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우리는 이제 일반인 분들 생각하실 때 민법에 자주점유, 그다음에 20년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 이런 요건들이 추정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정되니까 당연히 이기는 소송 아니야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이기는 소송은 아닙니다. 이 자주점유라는 건 소유의 의사인데요. 그것이 경계를 침범한 면적 비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 원래 건물의 면적 중에서 침범한 면적의 실제 면적과 그리고 아니면 그 전체 건물의 비율, 차지하는 비율, 침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10% 미만이어야 되고요. 넓게 보더라도 20% 미만인 경우에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아주 특수적으로 오랫동안 정말 30년 넘게 서로 거의 이건 합의한 게 아니냐 혹은 그러한 역사적인 좀 관행이 있었다라고 볼 정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제 그럴 때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침범한 면적 비율이 매우 넓어서 당연히 오해할 수 있고 이거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면적이라면 자주점유 추정은 부인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을 사자마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을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도인이 이제 고의적으로 숨긴 거라고 하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옆 건물 사람이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내와는 3년간 교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는 너무 착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는데요. 혼전 임신을 했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소송을 당한 쪽은 아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사귀는 유부남이 있었고 최근까지 만나온 건데요. 더 괘씸한 건 아내가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부남의 배우자가 제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아내에게 다그쳐 부르니 아내는 소장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들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모든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아내가 용서를 해달라며 매달리고 있지만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 혼인 관계 완전히 어떤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민법에서는요, 혼인 무효 사유하고 혼인 취소 사유의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효 사유가 되냐라는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무효 사유는 규정이 이렇습니다. 당사자 간에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 네.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인 근친혼인 경우, 직계 인척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리고 양부모계에도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이렇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는 가능할까요? 네, 혼인 취소 사유에는 상당히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혼전 임신 사실을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바로 결혼을 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6개월 안에 출산을 하신 건데요. 결국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내 아이로 오해하고 그것을 속여가지고 아내한테 기망당해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민법 816조에서는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로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부정행위에다 낙태까지 상담자는 이 혼인 취소 사유로 그럼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담자님 사안에서도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좀 상당히 유형화된 사례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혼인 취소가 인정된 판례들을 소개해드리면 2차례 혼인 경력이
경력이 있었음에도 나는 미혼이다 하고 이제 혼인하신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신의 범죄 경력을 속이고 아니야 그냥 민사 재판 중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인정됐고 말씀드린 대로 혼전 성관계로 임신해서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출생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지금 친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민법 규정에 의하면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그 혼인 중에 이제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 혼인 중 임신에 대해서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하면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을 해주고 혼인 해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의 출생자도 혼인 중 임신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자님 사연은 6개월 혼인 신고 후 6개월에 출생했기 때문에 한 180일 정도라고 치면 200일보다 전에 출생을 한 거라서 혼인자라고 추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라는 형식을 해야 되고 혼인에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생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명칭이 좀 깁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이때는 가정법원에다가 자녀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원하던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에서 피아노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손님 옆에 앉히고 접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거부를 하니 지금까지 일한 아르바이트 페이를 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는데요. 꽤 많은 페이를 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구해온 아르바이트 자리는 하나같이 이상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거니와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는 곳도 많았는데요. 범죄에 수시로 노출되고 거짓 정보를 올리고 있는 구직 사이트에 대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다 범죄 피해를 봤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사안에 주신 것처럼 성폭행 피해를 입는 유형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유형이나 금전적으로 어떤 비용을 요구해서 사기를 치는 유형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연루시키는 유형 그리고 임금 체불이나 지금 사안과 같이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 구인 광고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사건은 가능한데요. 실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는요, 구인 정보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허위의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의 광고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하려면 결국은 그 허위 구인구직 사이트의 안내대로 내가 실제 일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상담자님의 사안을 보더라도 실제로는 바에서 피아노 치는 걸로 알고 가셔서 그 업무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하다가 중간에 사업주가 다른 불법적인 무슨 접대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이제 도중에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모집한 내용하고 그렇게 다른 내용 허위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입은 피해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부분도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면 이제 넓게 봤을 때 내가 다른 곳에 제대로 취업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얻었을 수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하느라 얻지 못한 소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좀 법적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예. 그럼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오래된 사이트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사이트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구인 광고에 대해서 자기들 사이트에게 신고해달라라는 신고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구인 업체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화번호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올리고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텐데 만약 임금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요, 이제 일단 부당 해고라든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하시고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체불에 대해서 바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액인 경우에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다가 내가 만약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네, 결국은 이제 고수익이다, 쉬운 꿀알바다 이런 부분은 보이스피싱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고수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조금 경계를 좀 해주시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든가 해당 사업장에 전화하셨을 때 그 사업장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즘엔 주로 SNS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 메신저로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SNS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